촛불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벌써 40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아직 국무위원 인선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 과제라고 했던 일자리 추경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이분의 해안이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초대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근데 노자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시라고요. 예, 평생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동양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 자세에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노자에 관한 제 평생의 그 생각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시군요. 노자. 지금 문재인 정부 4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네.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갖추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듬뿍 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요번 그 한미 정상 회담 이야말로 예. 지금 이 정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죠. 네. 우선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런 걸 받으신다고요? 네네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 여태까지 정권을 잡으면은 그야말로 부귀 권력에만 매달렸지 진정한 그 국민이 바라는 대의를 향한 일을 정말 노심초사 일을 하는 그 정권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뭔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뭔가 진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하나 처리되는 모양새.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국정이 쉽게 풀려가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정치권을 돌아보면. 일단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태. 지금 뭐 상임위도 보이콧했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은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 믿고 야당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소통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소통 안 하고 있다.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 정권이 빨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정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 나갈 때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너무 지금 인선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야권에서 그 물고 늘어지면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진용을 좀 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셨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예.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이제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한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식의 회담들이었다고. 그 말하자면 조아리고 가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체내로 그 정권의 확고한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가장 강력한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센 세력의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종속적인 인준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개무시를 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린든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바뀌면서 이제 그 월남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쭉 놓고 볼 적에 한 번도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 예. 얘기한 내용만 봐도 예. 단군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쓰겠는데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어허. 하면서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선조를 개창한 이래 예. 아마도 대국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정당한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예. 결국은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예.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예. 나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을 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을 위에 바라보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정인이가 가서 얘기한 내용들은 그건 최소한의 나는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사드로 가지고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끝이 없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예. 역사의 거대한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정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국민에게서 싹튼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북 관계만 해도 남북 관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각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정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한미 동맹을 정당한 대등한 관계에서의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대미 종속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천민들이에요. 미국 천민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미국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지표만 봐도 10위권에 그런 10위권 주변에 있는 나라고
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I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객관적인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5위 아닙니다. 5위.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예. 세계적인 그 국가의 반열이 들 수 있는 훌륭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 예. 미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우리 측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우방이 없으면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시대에서 미국은 족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위상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우리는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스로 위축돼 있었던 걸까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요? 위축될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히 그 임진왜란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이순신 같은 그런 위대한 명장들이 사실은 그 국난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그 명나라에서 온 천병이 우리를 구해줬지 이순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그 뭐 위축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자멸 아주 그 자기를 그 비하시키는 것이 그것이 상식화돼 있다는 얘기죠. 자기 비하,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가 상식화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강대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어떤, 그런 뭐 관습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관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은 털 때가 됐다고 보세요. 촛불을 계기로 털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털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좌표를 설정해서 예. 차곡차곡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예.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태권도만 해도 엊그저께 북한에서 왔고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서로 같이 단일팀. 같이 이거를 한번 행사를 치러보자.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한 것에 의해서 뭐냐면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질서를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니 말이죠. 이런 예. 터무니없는, 이미 닉슨 독토린에서부터 이미 미국이 회전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제 와서 이 동아시아 질서를 전쟁 패러다임으로 평화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고 전쟁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예. 그것은 미국의 불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설득을 시켜줘야죠.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강조를 하셨단 말씀이군요. 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굉장히 잘한 거고 또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고 아까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하셨는데 교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하고 간 거죠.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한 거예요. 한 거고 예.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발언. 그 정도는 그 사람의 학문적 감각이나 예. 상식적인 그 사람의 지식 범위에서 볼 적에 예. 전혀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말할 여지도 없는 그저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회담이 꼬이거나 미국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것은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가 이제 굉장한 왕후장상들을 많이 만나면서 댕긴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는 말이 세대인즉 묘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나보다 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권세 등등한 왕후 장상들을 만날 때는 예. 우선 그들을 좀 깔보는 것이 좋다. 오히려. 그들을 왜냐하면 예. 그들은 맹자에 말하면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패권이고 예. 패도고 나는 선현의 입장에서 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은 네. 나에겐 하등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깔보고 협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진심 하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자왈이군요. 그야말로. 맹자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접하고 여태까지 정치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마음 자세는 어느 정도 디스턴싱, 하나의 거리를 두되. 예.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가서 그를 아주 존중을 해주고 정당한 정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마음 자세로 예. 그의 마음을 환심을 우선 사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사야 한다. 환심을 사고 그렇고 그와 여태까지 미국의 그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무조건 한국 같은 나라는 깔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같은 사람도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한국 문제는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예. 그 윈비어 문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오바마 정권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 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단지 트럼프가 그 관여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 북한에다가 뭐 무력 행사를 하든가 이런 식의 관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예.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설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표명을 하는 것만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민이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더 기발한 그러한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 탄핵의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곤궁한 처지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정권보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정부의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덕적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한 트럼프에게 네. 새로운 도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도덕성을 인준해 줄 수 있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지금 우리는 입장에 있는 나라고 예.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예. 그 야당의 지지부진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난 정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김 앵커하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나는 정말 예.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제발 진정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바로 미국에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는 이 시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갈구했던 열망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미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대표단들을 전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바탕에 깔고 당당하게 우리 할 말을 해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디까지나 그렇죠. 미국과 자기들은 전쟁을 치렀고 예. 그 6.25 전쟁 이래 여태까지 누적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고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한계가 뻔한 거고 지금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트럼프에게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관계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 EU나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전의 트럼프가 아닌 위대한 이 세계의 지도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오늘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도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용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네.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그 동원시켜가지고 예.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네.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윤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윤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윈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은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윤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아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전 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시켜서 했느냐, 추명호 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자진해서 했을까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정두원 전 의원님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예.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
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버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동원시켜가지고 예.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안 이런 이제 하겠죠. 그건 아니겠죠.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윤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윤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나 윗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윤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윤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윤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아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 전 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켜서 했느냐, 추명호 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네.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안 이런 하겠죠. 이제 그건 아니겠죠.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전 아니겠습니까?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예.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예. 결국은 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울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그거는 그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여기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예.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예. 나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을 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정인이 가서 얘기한 내용들은 그건 최소한의 나는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가지고 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뭐 이런 얘기도 동맹이냐. 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끝이 없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예. 역사의 거대한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정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국민에게서 싹튼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북 관계만 해도 남북 관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갈구했던 열망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미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대표단들을 전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바탕에 깔고 당당하게 우리 할 말을 해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렇죠. 미국과 자기들은 전쟁을 치렀고 그 6.25 전쟁 이래 여태까지 누적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고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한계가 뻔한 거고 지금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트럼프에게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관계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 EU나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전의 트럼프가 아닌 위대한 이 세계의 지도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오늘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분석에 대해서는 예.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예.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래. 와이뉴스 가죠. 고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정한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 나갈 때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너무 지금 인선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야권에서 물고 늘어지면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진용을 좀 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셨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아.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 미국 가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표명을 하는 것만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민이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더 기발한 그러한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 탄핵의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곤궁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정권보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정부의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덕적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한 트럼프에게 새로운 도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도덕성을 인준해 줄 수 있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지금 우리는 입장에 있는 나라고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그 야당의 지지부진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김 앵커하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는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발 진정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바로 미국에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는 이 시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갈구했던 열망을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 내용만 봐도 단군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쓰겠는데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선조를 개창한 이래. 아마도 대국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정당한 그 민족의 자존심과 그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예.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예. 결국은 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울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아니 그거는 그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여기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예.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리켰던 사람들인데 예. 나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을 내가 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을 위에 바라보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정인이 가서 얘기한 내용들은 그건 최소한의 나는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또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카드로 가지고 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평화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고 전쟁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그것은 미국의 불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설득을 시켜줘야죠.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강조를 하셨단 말씀이군요. 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굉장히 잘한 거고 또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하셨는데 교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하고 간 거죠.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한 거예요. 한 거고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발언. 그 정도는 그 사람의 학문적 감각이나 상식적인 그 사람의 지식 범위에서 볼 적에 전혀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말할 여지도 없는 그저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회담이 꼬이거나 미국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것은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가 이제 굉장한 왕후장상들을 많이 만나면서 댕긴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세대인즉 묘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나보다 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권세 등등한 왕후장상들을 만날 때는 우선 그들을 좀 깔보는 것이 좋다. 오히려. 그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맹자에 말하면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패권이고 패도고 나는 선현의 입장에서 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은 나에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깔보고 협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진심 하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자말이군요. 그야말로. 맹자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표명을 하는 것만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민이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면 예. 우리도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더 기발한 그러한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 탄핵의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예. 곤궁한 처지를 예.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정권보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정부의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덕적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한 트럼프에게 예. 새로운 도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도덕성을 인준해 줄 수 있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지금 우리는 입장에 있는 나라고 예.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예. 그 야당의 지지부진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난 알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김 앵커하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나는 정말 예.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제발 진정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바로 미국에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는 이 시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갈구했던 열망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미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접하고 여태까지 정치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마음 자세는 어느 정도 디스턴싱 하나의 거리를 두되 예.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가서 그를 아주 존중을 해주고 정당한 정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마음 자세로 예. 그의 마음을 환심을 우선 사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사야 한다. 환심을 사고 그렇고 그와 여태까지 미국의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무조건 한국 같은 나라를 깔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같은 사람도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한국 문제는 완전히 개무실한 거예요. 예. 윈비어 문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오바마 정권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 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단지 트럼프가 그 관여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 북한에다가 뭐 무력 행사를 하든가 이런 식의 관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예.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설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은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은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 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더 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이제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여태까지 그 한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 자기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식의 아하. 회담들이었다고. 그 말하자면 조아리고 가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체내로 그 정권의 확고한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 그 가장 강력한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센 세력의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뭐랄까 종속적인 인준의 뭐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예.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뭐 개무시를 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린든 B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예. 바뀌면서 이제 그 월남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 받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쭉 놓고 볼 적에 예. 한 번도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뭔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